한밤중에 뒷산 소나무 숲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심 많은 형이 동생의 복을 훔치려 그곳에 갔다가 눈에서 푸른 불빛이 새어나오는 귀신떼를 만나 혼비백산 도망치다 기절한 거지요.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기막힌 이야기는 바로 이 형이 어째서 그런 꼴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긴 사연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쯤 되었을까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의 성품이라는 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랐다고 하더랍니다. 형은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아서 밥상에 반찬이 나오면 제 앞에 다 끌어당기고 동생이 새 옷을 입으면 시샘을 해서 몰래 찢어놓기 일쑤였거든요. 반대로 동생은 마음씨가 착하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집에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주고 동네 어르신들 지나가시면 먼저 달려가 짐을 들어드리곤 했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형제가 따로 살림을 차렸는데 형은 장사를 해서 제법 돈을 모았고 동생은 작은 밭대기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동생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학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떨어지더니 동생의 발 앞에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학의 날개에 화살이 꽂혀 있고 피가 주르륵 흐르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깜짝 놀라 학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조심스레 화살을 빼내고 약초를 찧어서 상처에 발라주고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감아주었지요. 그리고는 마루 한쪽에 깨끗한 짚을 깔아주고 물과 곡식을 가져다 놓으면서 하가 제발 빨리 나와서 다시 하늘을 날아다오 하고 기도하듯 속삭였답니다. 학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고 동생은 매일같이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지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학의 상처가 거의 다 아물었고 날개도 다시 펄럭일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동생이 잠에서 깨어 마루를 보니 학이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동생은 이제 하늘로 돌아갔구나 하며 섭섭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문을 열어보니 웬 낯선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시는데 수염이 허연 게 신성 같은 풍채였거든요. 노인은 동생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젊은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동생은 어리둥절해서 저는 어르신을 뵌 적이 없는데요 하고 되물었지요. 그러자 노인이 말씀하시길 자네가 한 달 전에 구해준 학이 바로 나라네.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학산인데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 죽을 뻔했다가 자네의 정성 덕분에 살아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동생은 깜짝 놀라 허리를 굽히며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찾아오시다니요? 하고 황송해했지요. 학선이는 고개를 저으며 세상에 당연한 선행이란 없는 법이니 반드시 보답을 해야겠다. 그러니 내일 밤 자시의 이 마을 뒷산 소나무 숲으로 오게나 그곳에서 자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튿날 밤 동생은 떨리는 마음으로 뒷산 소나무 숲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숲 사이로 들어서니 어디선가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랍니다. 빛을 따라가니 숲 한가운데 넓은 공터가 있었고 그곳에는 하얀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학선인도 그 가운데 계셨는데 동생을 보자마자 손짓으로 가운데로 오라고 하시더랍니다. 동생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학선인이 말씀하시길 오늘 밤 이곳에서 하늘나라의 연회가 열리는데 자네를 초대하려 한다. 이 자리에 온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아가니 걱정 말고 함께하게나 하고 다정하게 이끌어주셨답니다. 그날 밤 연회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들은 이 세상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향기롭고 맛있었고 선녀들이 춤을 추면 꽃잎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은은한 음악 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지요. 동생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연회가 끝날 무렵 학선인이 다가와 작은 주머니를 하나 건네주며 이 안에 든 씨앗을 집 뒤편에 심으면 내년 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잘 간직하게나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동생은 감사의 절을 올렸고 눈을 감았다더니 어느새 집 마당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손에는 아까 받은 주머니가 그대로 들려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동생은 주머니를 열어 씨앗을 꺼내 집 뒤편 작은 텃밭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그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더니 여름이 되자 쑥쑥 자라서 사람 키만한 나무가 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나무에 열린 열매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나무마다 주먹만한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걸 따서 입에 넣으면 온갖 병이 낫고 기운이 솟아났거든요. 소문이 퍼지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동생은 그 열매를 팔아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동생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돈을 벌면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마을에 다리도 놓고 우물도 파주면서 덕을 쌓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형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 보니 정말로 너른 기와집에서 살고 있고 하인들도 여러 거느리고 있더랍니다. 형은 동생을 붙잡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 같은 놈이 갑자기 부자가 될 리가 없는데 무슨 수를 썼느냐고 다그쳤지요. 동생은 형이 워낙 다그치니 할 수 없이 학을 구해준 일부터 학선인을 만난 일, 그리고 뒷산 소나무 숲에서 연회에 참석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답니다. 형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번뜩이며 그래 그 숲이 정확히 어디냐, 언제 가면 되느냐고 캐물었지요. 동생이 형님, 그건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말렸지만 형은 듣지 않고 그날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형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학을 구해서 복을 받았다면 나도 똑같이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한 거지요. 며칠 뒤 형은 활과 화살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학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조준을 해서 화살을 쏘아 날개에 맞췄지요. 학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자 형은 재빨리 달려가서 학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와서 동생이 했던 것처럼 화살을 빼내고 약초를 바르고 정성껏 돌보는 신용을 했답니다. 하지만 형의 마음속에는 학에 대한 연민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었고 오직 빨리 복을 받을 생각뿐이었지요. 한 달쯤 지나자 학의 상처가 아물었고 어느 날 아침 형이 일어나 보니 학이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형은 속으로 좋다. 이제 곧 학선인이 찾아오겠구나 하며 대문 앞에 앉아 기다렸지요. 과연 저녁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형이 문을 열어보니 허연 수염의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형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노인을 극진히 맞이했지요. 노인은 형에겐 자네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보답을 하겠다. 내일 밤 자시에 뒷산 소나무 숲으로 오게나 하고 말했습니다. 형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예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이제 나도 부자가 되는 거야 하며 신이 나서 잠도 못 이룰 지경이었답니다. 이튿날 밤 형은 들뜬 마음으로 뒷산 소나무 숲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생에게 들었던 대로 숲 한가운데 공터가 있었고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랍니다. 형은 서둘러 공터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하얀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학선인도 보였고 형을 보자 손짓으로 가운데로 오라고 했습니다. 형은 헐레벌떡 뛰어가서 학선인 앞에 섰고 학선인이 말하길 오늘 밤 연회가 열리니 함께 하게나 하더랍니다. 형은 속으로 역시 내 계획이 들어맞았어 하고 씩 웃었지요. 연회가 시작되었고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형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눈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저 동생 놈은 여기서 뭘 받았을까? 나도 빨리 뭔가 받아야 하는데 하고 속으로 조바심을 냈지요.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학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대는 어째서 이곳에 왔는가 하고 묻더랍니다. 형은 깜짝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저는 학을 구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고 더듬거렸지요. 학선인이 코웃음을 치며 그대가 구한 게 아니라 그대가 쏜 화살에 맞은 게 나였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욕심밖에 없으니 어찌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하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 순간 형의 주위에 서 있던 하얀 도포의 사람들이 일제히 형을 돌아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점점 무언가 이상해지더니 눈이 푹 꺼지고 입이 찢어지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해골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사방이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학선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욕심으로 남의 복을 가로채려 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오늘 밤 그대는 이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형이 겪은 일이라는 게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령이었답니다. 그 귀신 같은 것들이 형을 애워싸고는 온갖 괴상한 소리를 내며 위협을 했거든요. 어떤 것은 형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쇠붙이를 긁는 것처럼 날카로워서 귀가 찢어질 것 같았고, 어떤 것은 형의 눈앞에 얼굴을 들이대는데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해서 토할 것만 같았지요. 형은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어디로 가든 그것들이 따라왔고 결국 기진맥진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 순간 학선인이 다가와서 이제 알겠는가? 복이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씨와 행실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 하고 말하더니 손을 휘 내저었지요. 형이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대낮이었고 자기 집 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고 정신은 아직도 몽롱했지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우물가로 가서 물을 떠서 얼굴을 씻으려는데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형은 비명을 질렀답니다.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해서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였거든요. 형은 그제야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빌었지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고 형의 머리카락은 다시 검어지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형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살기 시작했는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발벗고 나서서 거들어 주었지요. 동생도 형이 뉘우치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품에 안아주었고 형제는 다시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형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 하얗게 센 머리카락만은 평생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 머리를 볼 때마다 형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복이란 훔쳐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쌓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되새겼다고 하더랍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욕심을 경계하게 되었고 자식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 형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산 소나무 숲은 그 뒤로도 가끔 밤에 은은한 빛이 보인다고 했지만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욕심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면 또다시 그 무서운 것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숲을 학선인의 숲이라 부르며 함부로 범하지 않고 멀리서 공손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하더랍니다. 세월이 더 흘러 형이 임종을 맞이할 무렵의 일입니다. 형은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마지막 당부를 했지요. 내가 젊었을 때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때 하늘이 벌을 내리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이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형의 묘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욕심은 재앙을 부르고 선행은 복을 부른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형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 뒷산 소나무 숲에서 하얀 학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는 목격담이 있었지요. 그 학은 마을 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학선인이 형의 뉘우침을 받아들이고 하늘로 돌아간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그 뒤로 그 마을에는 이상하게도 욕심 많은 사람이 없어지고 모두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동생은 형이 떠난 뒤에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는데 자신이 받은 복을 결코 혼자만 누리지 않고 마을 전체와 나눴지요. 그 황금빛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여전히 집 뒤편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동생은 그 열매를 팔아 번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약방을 만들었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동생을 칭송했고 임금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서 벼슬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동생은 정중히 사양했지요. 나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벼슬까지 받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동생이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슬퍼했는데 동생은 오히려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답니다. 울지 마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고 복도 충분히 누렸으니 이제 편안히 떠나겠소. 다만 부탁하건대 서로 돕고 욕심부리지 말며 착하게 사시오.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이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눈을 감던 순간 또다시 하늘에서 하얀 학이 날아왔는데 이번에는 2마리였다고 합니다. 그 학들은 동생의 집 위를 맴돌다가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고 사람들은 그것이 학선인이 동생을 데리러 온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남의 복을 가로채려 하면 결국 화를 당하게 되고 착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면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서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욕심내지 말고 남을 도우라고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이지요.